안녕하세요. 진정토크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상로 교수님을 모시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펼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정책들을 봤을 때 세 가지가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세금이 오를 것이고 물가가 또 이어서 오를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실업률이 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예측했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고물가 시대에 그리고 또 많은 공과금이라든지 이 세금이 오를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 이 상황에서 현명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다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상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게 제일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살아? 이렇게 물가가 올라서 또는 세금이 더 오르고 공과금이 오르면 월급은 안 오르고 이거 어떡하나? 지난 시간에 제가 세 가지가 오른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물가가 오를 거고 세금이 오를 거고 그 다음에 실업률이 높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것은 정부는 항상 정책을 펴면서 하면 선한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국민들을 위하고, 그러니까 서민들을 위하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위하고,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서 뭐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의도, 선한 의도들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원칙이 자본주의 경제 원칙에 벗어나는 일을 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근데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은 좀 자본주의 원리에 상당히 멀어져 있죠. 각국 정부도 그런 자본주의 경제 원리에서 벗어나는 정책들을 펴고 싶은 그런 강한 욕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특히 다른 나라보다 좀 굉장히 심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지난번 방송에 나가고 여러 가지 많은 댓글들이 반응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확실합니다. 물가는 오를 거고요. 그다음에 세금도 당연히 높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실업자는 늘어날 겁니다. 뭐, 정부에 계시는 분들은 좀, 이 말 들으면 좀 기분은 언짢겠지만, 그러나, 경제 원리를 거슬러서, 어떤 물리적인 법칙을 벗어나서, 일이 진행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서민들은. 제가, 여기저기 가서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방송 출신이니까, 우리 라디오 프로그램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아마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SBS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청취자들이 보내주는 엽서를 이렇게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네. 보면, 엽서를 보면 아주 소시민들의 삶이 굉장히 묻어나는 재미있고 인간미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그런 프로그램에 있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세금 내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지금 내가 이제 정년퇴직을 앞두거나 퇴직을 하고 나서 또 국가적으로 커다란 위기를 겪고 나서 내 삶이 비참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속은 느낌이에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그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과 내가 열심히 사는 것과 내가 노후에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열심히 삽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열심히 살는데, 그러면 내가 노후에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한, 열심히만 살면 노후에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좀 사람들이 당황하겠죠. 아니, 정부에서는 항상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잘 살게 해주겠다고 다들 얘기했는데. 모든 정치인들이 그렇게 표를 국가라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정치뿐만 아니라 네. 미국이나 그라파나 일본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인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또 선거 때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당신들의 미래를 그 사람들이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거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정치는 정치고, 그 다음에 나의 정치가가 나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또 노후에 안정된 삶을 위해서는 노력해야 한다. 그 정치가가 뭐라도 상관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네. 정부나 어떤 이 사회적 제도에 기대지 말고 내가 준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바로 그렇습니다. 네. 방법론을 질문해 주시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걸 네. 어떻게 준비를 하냐는 거죠. 지금 오늘 초점은 지난번에 잠깐 언급하셨지만 우리가 이 고물가 시대 그리고 이 모든 게 오르고 정작 수입은 오르지 않는 이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였거든요. 그럼 네. 이제 아무래도 중년에 계신 분들 요즘엔 젊은이들도 노후 대책 얘기하고 있던데. 그렇죠. 네. 네. 이 노후 대책을 현명하게 하는 방법부터 그러면 한번 말씀을 네. 좀 주시겠어요? 먼저 그 인생을 사는 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사업을 계획을 세울 때 얼마나 이 사업이 오래 갈 것이냐라고 하는 영어로 표현 듀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사업 기간을 정하거든요. 이 사업은 뭐 3년 내에 끝낸다, 5년 내에 끝낸다. 뭐 원자력 같은 발전소는 20년, 10년 이렇게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인생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면 그 사업의 듀레이션, 그 사업 기간을 정해야 되는데 이 사업 기간을 잘못 정하면 문제가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환갑이 60세를 넘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에 환갑이라는 잔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아니, 나는 그래 오래 살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내 삶을 스스로 이 죽는 날짜를 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비극이죠. 그래서 듀레이션, 인생의 사업 계획을 굉장히 길게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 그러기 위해서는 100살 넘게까지 지금 생명보험회사에서 다시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120살을 기본적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항상 다른 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당신은 120살까지 산다고 보고 사업계획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120살까지. 그 말씀 들으니까 보험료도 오르겠구나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더 오랜 기간을 보장을 해주려면 아무래도 보험료를 더 많이 받으려고 맞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120살까지 길게 잡아라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첫째는 자기의 삶을 자기가 그 종단 시점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의학 기술이 발전되니까 영양 뭐 살기가 힘들어졌다 어쨌다고 그래도 영양분 섭취는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잖아요. 우린 그거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명이 늘어난다. 그러면 길게 이걸 본다면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건강이고요. 첫째는 물론 뭐 두말할 것 없이 건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리스크 중에 장수 리스크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장수 리스크.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오래 살 가능성을 그걸 리스크로 봐야 한다는 리스크로 겁니다. 봐야 한다. 예, 그걸 리스크로 봐야. 그걸 축복이 아니라 위험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장수 리스크죠. 왜냐하면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내 삶이 길어진다면,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내가 짧게 잡았는데 사업 계획이 길어지게 되면 길어진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니까 일단 길게 자기의 그 인생을 길게 잡고 가야 하기 때문에 첫째 건강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정부에서는 뭐 잘 살게 했다고 그러지만 사실상 뭐 물가는 높아질 것이고 세금 높아질 것이고 뭐 정년퇴직 이후에 제2의 삶을 찾기 위한 이 정년퇴직 이후에 또 다른 잡, 제2의 직업을 찾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럴 상황에서 그럼 당신 같으면 또 구체적으로 당신은 어떻게 노후 계획을 세우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신다면 좋겠고요. 저는 일부 그 부분을 실현하고 있고,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저는 도시에 그러니까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의 경우에 하나 나눕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울이라고 하는 대도시에서 지난 35년 동안 언론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의 경험을 말씀드리고 연구를 말씀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국한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마 거기에 국한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의 숫자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전자가 좀 길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건강을 신경 써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부인하고 그 시골에 좀 자주 내려가야 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부인하고 시골에 가서 그 산에도 좀 자주 가고요. 그러니까 자연과 친해지는 방법이 있으면 좀 좋겠다. 그러니까 도시만 너무 살면 나는 나이가 들어서 도시에만 살겠다. 도시를 떠나서는 삶을 영위할 수 없다. 그러면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자주 이렇게 시골이나 뭐 산이나 이런 데 놀러 가서 좀 전원 생활과 친해졌으면 그럼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가 술술 풀립니다. 그러니까 정년퇴직 이후에 내가 시골에 가서 전원 생활, 농사를 짓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농사를 짓거나 고기를 잡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시골에서의 삶을, 그런 전원적인 삶을 아주 즐겁게 살 수 있다라고 하면 그다음부터 얘기가 술술 풀립니다. 자, 이제 얘기를 전개하면 대부분의 이제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집은 한 채는 있을 겁니다. 예. 집은 한 채는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정년퇴직할 때, 또 정년퇴직은 아니더라도 좀 퇴직이 좀 빨라지니까 퇴직할 때 영목이지를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뭐 그 정부가 노후 대책을 세워주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부는 실질적인 겁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거나 또 실질적으로 봐도 정부는 굉장히 많이 국민들의 노후 삶을 위해서 노력들 많이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또 그 정부의 노력이 조금 실효성이 없는 것이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정부의 위정자들, 관리들은 국민들의 노후 삶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영목이지, 그러니까 주택연금에 꼭 가입을 하라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 장수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어요. 장수 리스크 중에 가장 큰 리스크, 다음 리스크는 뭐냐면 자식 리스크가 있어요. 자식이 나에게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아마 그건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실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 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아들이 장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직장 찾기도 힘들고 뭐 사업이 힘들면 아버지를 찾아와서 어머니를 찾아와서 아버지 저 사업자금 좀 대주세요. 내가 돈이 어딨냐? 이 집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부모가, 거의 모든 부모가 자식이 이 집을, 아버지 집을 담보로 잡혀서 사업자금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를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이 연세가 들면 점점 연세가 들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빈곤해지는 그 불행한 경우, 그러니까 자식 리스크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장수가 되기 때문에 자식 리스크가 생기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에만 사실은 독특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경향인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다른 있습니다. 나라에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아주 늙을 때까지 자식에 대한 부담을 안고 사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뭐 매년 그러니까 12월 정도 되면 일본의 노무라 연구소에서 그 다음 해의 경제 전망을 발표합니다. 이렇게 노무라에서 해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 부분에도 작년에 나온 통계도 보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노인들이,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의 노인들이 가장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가장 삶이 취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노무라 리포트고요. 조금 이제 말씀을 이제 계속 우리가 원래 가려고 했던 어떻게 노후를 준비할 것이냐를 부분으로 가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실버에 대한 대책들이나 전망을 보면은 지금 당장의 노인들 문제는 고사하고 지금 이제 노인이 될 젊은이들, 지금 젊은이들 30대 정도의 젊은이들이 노인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보다도 더 열악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귀담아 드렸으면 합니다.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장수 리스크에 따라서 자식 리스크가 있으니까 정부가 그나마 정책 중에 잘 세운 정책이 주택연금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로 해서 매달 연금식으로 받는 영목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그게 생각보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기대보다는 많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영목이주를 제가 적극 권유하는 이유는요. 그 계약이 불공정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 계약이 누구에게 불공정하냐? 정부에게 불공정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매우 유리한 계약입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이러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꿔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살면, 나이가 이렇게 90살, 100살 이렇게 되면 그 담보 가치보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럼 정부가 손해 아닙니까? 그래도 정부가 나한테 청구를 안 해요. 근데 내가 일찍 죽었다 이거죠. 내 부인도 일찍 죽었다면 그걸 정산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시세, 그러니까 이 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연금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한 시점에 그걸 팔아요. 팔아서 이익이 났으면 정산해서 그 자식에게 그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 상속자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근데 팔았는데 못 미친다. 그러면 정부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은 분명하게 정부가 불리한 계약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정부에게 불리하지만 국민에게 유리하죠. 따라서 저는 적극적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연금 혜택을 보시라는 겁니다. 이 집을 뺏기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 뺏기는 거지. 소유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네. 이제 집의 가치와 내가 받은 연금의 액수가 같아지면 그 다음에는 집을 뺏겨버리고 쫓겨내는 걸로 아니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예. 네, 그래서 그런 우려들이 좀 있으셔서 활용을 안 하시는 건지. 예. 그다음에 이제 왜 제가 또 주택연금에 가입을 적극 권유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택연금에 사람들이 가입을 하면 국가 경제가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뭐 웬만한 집은 뭐 몇 억씩 되지 않습니까? 특히 강남 같은 경우 10억이 넘고 20억 가까운 집인데, 소득이 없는 이 사람들이 그냥 집을 속된 표현으로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주머니에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 이 뭔가 써야 이 경제가 돌아가는데, 너희들이 집을 그냥 뭐 수억짜리 또는 10억에서 20억짜리 집을 그냥 깔고 앉아 있고 용돈도 없어요. 자식이나 이렇게 뭐 손자 손녀 봐주고, 그리고 이게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좀 심하게 표현하면 자식이 뭐 이 집 팔아서 뭐 사업자금 대주면 그때, 그러니까 돌아가셔야 이 경제가 돌아가는 건데, 살아계실 때 또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국가 전체적으로 봐도 국가의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자기 자산을 현금화해서, 유동화해서 좀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 이바지하는 의미에서도 저는 적극적으로 주택연금에 가입을 희망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그 집이 이 집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정산을 해서 남으면 자식이 유산 상속을 해주는 거고요. 안 남으면 정부가 손해를 보는 매우 좋은 그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요, 더 깊이 있게 좀 들어가겠습니다. 재미있는 건데요. 아까 제가 좀 시골 전원적인 삶을 좀 젊었을 때부터 하자고 그랬죠. 자, 내가 이제 강남에나 어디 좀 서울 시내에서 좀 수억짜리 또 12억짜리 집을 주택연금에 넣었다 이겁니다. 근데 내가 이제 그러니까 나이가 뭐 주택연금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60세만 되면 가입하는데, 그럼 이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60이 안 되는 분도 있잖아요. 그분을 기준으로 주택연금이 나가기 때문에 아마 월 수령액은 적을 겁니다. 그런데 걱정할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월 수령액이 적으면 내가 죽어서 내 자손들이 유산 상속이 많아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택연금에 들었다 이거죠. 굉장히 안전한 겁니다. 이 주택을 차 앞도 못 들어오고요. 자식이 와서 뺏지도 못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겁니다. 그리고 또 또박또박 주택연금이 나오죠. 자, 그러면 주택연금이 이제 나왔어요.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민연금에 다 가입, 국민연금 나오죠. 주택연금 나옵니다. 자,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또는 이 집을 서울에 살지 않고 도시에 살지 않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부인하고 또 남편하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지방에는 주거비가 싸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지리산 밑 같은데 아주 좋은 경치 좋은 데 가서 내려가서 살면 이 집을, 자기가 주택연금에 들었던 이 집을 월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는 못 줘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월세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보십시오. 국민연금이 생기죠. 주택연금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 자기 집을 월세니까 월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자기는 이제 고향이나 이런 데 내려가서
서울보다 훨씬 싼 임대료로 전원생활을 즐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익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이 젊어서부터 부부가 좀 그 도시에서 생활하던 사람은 전원 생활을 가서 이렇게 농사지라는 거 아닙니다. 농사지는 게 아니라 전원 생활을 하는 것을 이렇게 해두면 나이가 들어서 노동을 하지 않아도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산을 잘 굴리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아까 제가 지방으로 내려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지방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집을 자기 이름으로 구입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안 되니까. 지방에 가서 집을 이제 임차로 빌릴 때 가능하면 두 채를 빌리세요. 두 채를. 예, 왜 두 채를 빌리냐면요. 한 채는 자기가 살고요. 네. 한 채는 에어비앤비라는 거 아시죠? 네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펜션 같은 걸로 한 채는 펜션 같은 에어비앤비에 이렇게 누구든지 와서 이렇게 예약하고 와서 살 수 있으면 지방에서도 소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내려가서, 내가 시골에 내려가서 지방에 내려가서 집을 거주를 구할 때 잘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방에서도 조그만 소도시로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조그만 소도시 말고 지방에서 관광객이나 또 외국인들이 이 전원을 이렇게 와서 놀아서 하루나 이틀 아주 좋은 환경, 좋은 이 경치 속에서 하루나 이틀을 또 사흘을 지내고 갈 수 있을 만한 곳에 집을 구하라는 거죠. 그런 데는 좀 비싸지 않을까요? 아니요, 찾으면 많아요. 찾으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혹시 짓게 되면 그 뭐 대리석으로 짓고 절대 이러지 말라는 거죠. 흑백돌로 짓거나 진흙으로 짓면 돼요. 왜냐하면 도시 사람들이 그 서울에 좋은 집, 도시에 좋은 집 많은데 왜 굳이 지방에 가서 그런 집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 화장실은 좀 현대적으로. 예, 현대적으로 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보통 되게 하나 두 개밖에 없는데 네. 두세 개를 만드세요. 그 두세 개를 화장실.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은 화장실이 부족하면 이렇게 좀 불편하거나 부족하면 잘 안 오지만 화장실이 많다고 그러면 아마 사람을 이렇게 에어비앤비 같은 거나 뭐 이렇게 펜션 손님을 끌어내는데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정년퇴직하기 전에 부부가 가서 지방에 가서 나는 여기 살겠다 그러면 좋은 경치가 좋은 그런 이 산이나 호수나 그런 곳에 가서 전원에 가서 정하고 땅이 싼 데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물론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농가주택 같은 거 왜 잘 개수만 하면 발품을 많이 팔아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다니면서 봐뒀다가 예. 때가 오면 그렇죠. 또 하나 살 수 장점이 있을 있습니다. 또 하나 정도로. 장점이 있습니다. 네, 어떤 준비를 장점이냐면 해야 실제로 제가 보는데요.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근데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자기가. 왜냐, 자기가 뭐 서울에서 평생을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가 농사는 못 져요. 그런데 그걸 하고 보니까 이제 에어비앤비 손님 같은 사람이 오면 청소만 하면 되거든요. 청소만 깨끗이 해주고, 그리고 또 오면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저녁 같이 먹을 수 있는데 장점이 뭐냐면 방학 때 손자 손녀들이 온다는 겁니다. 주말에 손자 손녀들이 오니까 그것도 재미가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아주 경치 좋은 곳에 가서 농가주택 같은 것들을 하면 좋은가 그 농촌의 소득 이게 늘어납니다. 도시니까 뭐 그 사람들이 와서 또 주변에 식당에 밥도 먹을 거니까 농촌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부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 또 다른 거 말씀드려야 되니까. 젊어서 그 부인하고 남편하고 전원을 좀 이렇게 잘 돌아다니면서 등산도 가고요. 전원 생활을 하면서 아주 싼 곳에 내가 가서 살 수 있는 만한 곳을 마련하라. 그때는 관광객들이 와서 그 경치 좋은 곳을 하루나 이틀 묵을 수 있는 곳을 탐색을 해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정년퇴직을 하면 주택연금에 들어라. 그리고 주택연금에 들고 국민연금 나오죠. 주택연금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는 집을 월세는 되니까 월세를 내라, 받아라. 근데 이게 역무기지를 들어서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담보로 제공을 한 것도 월세를 줄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전세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이 월세 보증금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월세 보증금은 전세가 안 되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그 월세 보증금은 그 월세의 한 2, 3개월치가 아마 적당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저거는 안 되고요. 전세는 안 되고 월세로 받으면 됩니다.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월세도 뭐 에어비앤비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로 이렇게 미국에는 사람들은 뭐 잘 알아야지. 네. 되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팁을 드리는 건 실제로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연금 있죠. 그다음에 주택연금 나오죠. 도시에 있는 집은 또 월세가 나오죠. 지방에 내려갔으면 지방에 내려가서도 내가 한 채 살고 다른 뭐 방은 에어비앤비나 무슨 펜션으로 운영하면 되니까 여기서도 소득이 나오죠. 그다음에 뭐 저 텃밭 가꿀 수 있으면 텃밭 가꾸죠. 또 방학이나 뭐 휴일에 또 손자 손녀 내려오죠. 생활비는 적게 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수입은 늘어나고. 예. 뭐 직장 뭐 평생을 그 서울에서 그렇게 아주 신경을 쓰면서 살았는데 그렇게만 될 수 있고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 국민연금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주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팁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자, 그렇게 정리하고. 예. 다음엔 또 다른 케이스요. 네, 네. 지금 그 전원 생활을 네. 그다음에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예. 알려주셨고 외국 생활 말씀드릴게요. 외국에 가는 네. 거요? 네, 네. 그 일본 사람이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립니다. 사실 많은 분들한테는 한자 좋아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네. 네. 자 이제 옛날 1930년대 미국에서 커다란 경제 대공황이 있었죠. 네. 그때 이제 많은 실업자도 많이 생기고 많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야 내가 그 미국이 그래도 1차 대전 이후에는 상당히 많이 잘 살았잖아요. 야 미국이 그래서 이렇게 그 고통을 겪는다면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는 더 고통을 겪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1930년대 세계 경제 대공황 때 가장 고통을 겪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공산화됐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달러의 가격이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 대공황이 되니까 중국이 수출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중국이 수출이 안 되니까 중국이 먹고 살기 힘들어졌고 주민들의 삶이 힘들어졌으니까 공산주의가 빨리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근로자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자세히 갖고 있는 걸 전부 팔아서 달러를 챙겨가지고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 가서 살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우리 지금 차마고도라고 알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중국의 샹그릴라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이 삶의 여건이 너무 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미국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보단 그렇게 경치 좋고 그런 데 가서 그 달러를 가져가니까 귀족처럼 산 겁니다. 그래서 샹글리라 꿈의 낙원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 뒤에 일본에서 이런 책이 나왔었어요. 일본의 그 잃어버린 20년 때. 지금 일본 경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일본 경제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때 책이 90%의 일본인이 99%인가요? 90%인가요? 90%의 일본인이 하류로 전락한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왜 불행하게 사느냐. 일본의 물가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일본의 엔화를 가지고 동남아에 가면 귀족처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의 불행을 똑같이 나의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마라. 국가의 운명은 위정자들이 잘못해서 하는 것이고 나는 내가 왜 책임을 지느냐. 나는 그 엔화 챙겨서 동남아에 가서 그 높은 삶을 살아라. 높은 삶을. 그때 우리가 그 1997년도 외환위기가 왔을 때요. 굉장히 그 달러의 가격이 높아져서 우리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때 동남아는 우리보다도 더 달러의 가치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지고 있던 그 달러를 잠시 몇 년 동안 동남아에 가서 살았다면 고통스럽게 안 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현재 동남아에 가면 한국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한국인이 그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도 많고요. 그래서 조금 비난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년퇴직하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2, 3년 동안은 아까 이제 용모 기준을 금하면 돈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동남아에 가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골프장만 몇 군데에서 살아도 2, 3년은 살 수 있습니다. 그 부부가 지금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네. 아예 네. 그냥 외국으로 투자 이민을 가신 분도 많고. 저는 미국에서 그 또 투자 그다음에 한 5년 동안 네. 문재인 정권이 한 5년은 가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아예 3년에서 5년 정도 살 작정을 하고 외국에 거처를 마련해서 아예 다 가족이 간 분들도 여러 명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에 가서 나라는 지금 위기에 빠졌는데 부동산을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이나 뭐 태국이나 이런 데 가서 집을 사잖아요. 그런 걸 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한국이 거긴 렌트가 높고, 싸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좀 안전에 걱정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지는 말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인이 아니 투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보안 그러니까 뭐랄까 그 경찰이라든지 범죄나 이런 그 한국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은 굉장히 안전성. 안전합니다. 한국인이 골프장이요? 운영하는 골프장 내에 골프장 내에 네. 있는 빌라 같은 거를 그렇습니다. 빌리라. 네. 그리고 그 골프장 측하고 한국인 매니저하고 교섭만 잘하면 굉장히 한 3개월에서 6개월을 굉장히 싼 가격에 장기로 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외국에는 그런 것도 이제 더 이상 싸지가 않던데. 아니요, 실적으로 굉장히 싼 데가 많습니다. 그 제가 뭐 동남아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이 한 2, 30군데도 될 겁니다. 굉장히 뭐 아직 요즘 정년 퇴직이 빠르니까 요즘도 부부들 골프 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몇 년 나가서 동남아에서 이렇게 잘 지내시다가 들어와서 이제 전원 생활 한국에 와서 하시면 어떨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제 전원 생활하면서 또 뭔가 나름대로 보람 있는 일거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더 얘기해도 돼요? 계속 말씀하세요. 예. 아니 저는 그런 정도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생각만 바꾸면 되니까. 근데 진짜 그것저것도 안 되는 분들 그런 사람을 위한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건 실제로 그러니까 자산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앞으로의 여성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노하우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거는 실제로 우리보다 선진 미국과 OECD 국가로서 잘 사는 프랑스 같은 유럽 또 미국 사람들이 서민이 지금 택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요리를 좀 배우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후배들한테 꼭 좀 술자리에서 후배들한테 얘기할 때 결혼할 때 요리 잘하는 여자를 배우자로 맞이해라. 요리만 잘하면 된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요. 프랑스 사람들은 자기 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월세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도 없어요. 그리고 직장도 이제 없어요.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다행스럽게 자기 와이프가 요리를 잘해요. 그래갖고 아파트 현관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오늘 저녁 파티합니다. 이렇게 써붙여요. 오늘 저녁 파티하는데 메뉴는 뭡니다. 그러니까 매일 저녁 파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리데이 파티입니다. 메뉴가 바뀌어요. 그리고 파티에 참여하고 싶은 분은 미리 예약을 하십시오. 전화 몇 번이고요. 그 다음에 참가 비용은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는데 워낙 요리를 잘하니까 오늘은 뭐 타이 요리를 합니다. 오늘 베트남 요리를 합니다. 오늘 일본 요리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커다란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가서 먹어보니까 요리를 잘하잖아요. 그 프랑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사교적이니까 포도주 한 잔 이렇게 포도 나눠서 먹으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밤새도록 얘기도 하고 파티비 참가비 좀 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저녁하기 귀찮으니까 우리 오늘 저 집에 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은 매일 파티를 하고요. 그 집은 음식점 등록이나 허가를 내지 않고 음식점이 되는 겁니다. 그 집이 세금 내지 않고. 재밌네요. 예, 아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프랑스 얘기죠? 프랑스 얘기인데 우리나라도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처음에는 뭐 사람이 알지 모르지만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조금 뭐 돈 안 받고라도 좀 불러서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서먹서먹하고 요새는 아파트에 살아도 너무 옛날에 그냥 단독주택의 이웃으로 살던 데보다 더 가까운데 사실은 더 외면하고 사는 시대가 돼버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서 제가 집을 구할 때 좀 그 잘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한 집.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요리만 잘해도 그 매일 저녁 파티에서 뭐 아예 그 프랑스 책 소개하는 것도 뭐 음식점 면허 안 내도 되고 등록 안 해도 되고 세금 안 내도 되고 저녁에 에브리데이 파티에서 그리고 여자는 요리하고 남자는 이제 마트에 가서 이렇게 식자재 이렇게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요. 그럼 이제 그건 이제 또 하나의 이해고 집을 지금 가지고 있거나 집을 가지고 내가 집을 안 해도 조금 좋은 집을 하나 이렇게 구해서 나는 좀 그보다 못한 동네에서 조금 싼 집에서 살 수만 있다면 아주 보안이 잘 된 그리고 주차장 들어갈 때 매우 까다로운 집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서울에 있는 집이나 대도시 집을 에어비앤비 같은 곳에 올릴 수가 있어요. 그 단기로 와서 그 집을 빌려서 이렇게 여행자들이 쓸 수 있는 그러면 매우 그 보안이 잘 되어 있는 집은 들어가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수익 그 앞에 그 경비원이 있고 경비원한테 뭐 허가를 받아야 되고 주차할 때도 까다롭고 비밀번호 많이 눌러야 되고 그런 곳은 매우 불편합니다. 근데 좀 그렇지 않은 곳에 집을 하면 그 이 에어비앤비 하는 그 등록을 해놓으면 이제 그 저도 이번에 그 러시아로 여름 휴가를 갔다 왔는데요. 러시아에서 저 그 호텔에 안 들어갔어요. 오. 예, 러시아에도 에어비앤비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러시아 그럼 개인 집에 가서 묵으셨군요. 에어비앤비가 보편적인 모스크바에서? 모스크바가 아니라 생피터스부르크였는데 생피터스부르크는 도시가 아주 제가 보니까 여기 커다란 파리더라고요. 있고. 예, 아주 훌륭한 파리더라고요. 근데 거기 그 짜르의 여름궁전의 뮤지엄, 예, 맞습니다. 뮤지엄이 아주 기가 막히죠. 있는 거기요. 근데 집들이 예전에 지은 집이면 100년 넘은 집들인데 잘 졌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안 살고 그 집을 이제 에어비앤비에 내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값도 싸고. 예, 싸죠. 호텔에 사는 것보다 굉장히 싸고. 네. 그다음에 또 재밌잖아요. 러시아 사람 집에 가서 살아보는 것도 흥미롭고요.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근데 이제 그 에어비앤비의 전 세계 에어비앤비에 등록되어 있는 그 숫자가 전 세계 호텔 체인의 객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아요. 예, 이제 지금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을 구할 때 그러니까 집이 있는 분들은 뭐 집이 없더라도 세를 얻더라도 네. 그렇게 그 집을 활용할 수 있는 집을 구해라. 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뭐 좀 올바른 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지방에는 오피스텔 같은 것들을 임차해가지고 그거로 에어비앤비를 내놓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네, 그렇게 됐죠.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요. 공유 경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소유경제 시대였어요. 집도 내가 사야 되고 자동차도 내가 소유해야 되고 그러게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러는데 이게 점점 살기가 어려우니까 나눠 쓰자, 공유해 쓰자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그 집을 영목이지 그러니까 그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내 집을 그 임대로 내놓고 지금 내가 또 지방에 내려가서 한 채는 또 그 이 에어비앤비 같은 걸 하자. 이건 공유경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노후를 사는 방법. 이제 경제 시스템이 소유 경제에서 공유 경제로 넘어갔으니까 빨리 마인드를 바꾸라는 겁니다. 내가 꼭 늙음하게 집 한 채는 있어야지 이 생각 가질 필요가 것이죠. 없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빨리 공유 경제로 바꾸고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미국을 한 달 동안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뉴욕까지 그 이 자동차를 빌려서 몇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를 빌려서 잘 놀러 다니시네요. 예, 제가 좀 저는 그래서 자료를 많이 네. 좋아하는데 이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딱 내렸어요. 네.
그 세관원이 물어보더라고요. 너 왜 왔냐? 그래서 나는 저기 한 달 동안 차를 빌려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까지 그 자동차로 횡단한다 그랬더니 이 세관원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여기 자동차 횡단하는 사람이 여기 왔다. 굉장히 부러워하는 겁니다. 자기들도 미국 사람들도 횡단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게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긴 휴가를 받기가 쉽지 않죠. 예. 뭐 우선 저보고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근데 우리는 그것이 고민인데 여러 명이 그 하니까 자동차도 싸게 빌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호텔이 아니라 에어비앤비 중간중간에 그 숙박 시설을 에어비앤비 같은 것들을 하니까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한 번은 그 미국에 이제 중부 도시에 갔는데 사기당한 줄 알았어요. 그 주소 에어비앤비를 찾아갔죠. 그 숙소에 찾아갔더니 그러니까 없어요. 그 주소에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죠. 이제 씩씩거리면서 그러면 그렇지. 미국에도 사기꾼이 있구나 이거. 사기꾼이 있어 이게. 그래서 이제 숙소를 여기 오는데 왜 집이 없냐 그랬더니 집이 없죠. 자, 지금부터 말을 잘 들으세요. 자동차를 왼쪽 방향으로 틀어서 몇 분을 가세요. 씩씩거리면서 갔어요. 한 10여 분을 갔더니 목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오늘 당신들이 묵을 숙소입니다. 전화로. 그러니까 목장 입구에서부터 숙소까지 카우보이들이 사는 숙소까지 한 15분 동안 자동차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날 우리가 목장에서 잤습니다. 목장에 에어비앤비인 거예요. 갔더니 훌륭하죠. 왜 그 미국 영화에서 나오는 카우보이들 나오는 큰 주택 안에요. 그 밤에 그 목장 주인이 왔더라고요. 에어비앤비 목장 주인이 와서 내가 부탁을 했죠. 내일 아침에 목장 좀 구경시켜달라. 그리고 아침에 와서 목장 구경했다니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목장 구경을 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이제는 그 공유경제 시대예요. 그리고 미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면 자동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자동차가 없어도 시골에서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도 살기가 어려우니까 자기가 좀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전부 우버에 등록을 해 놓더라고요. 우버. 네, 우버. 예. 그러니까 이제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핸드폰에다가 우버를 가입해 놓고 내가 어디 멀리 가겠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간다. 딱 올리면 금방 와요. 나는 얼마 받을게. 안에 옵니다. 예, 나는 얼마 받을게. 나는 얼마 받을게.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차종이 뭐다. 그러니까 내가 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아무리 시골에 깊은 데 살아도 정말 아까 10분 안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골라서 차종도 제일 좋은 거, 그 다음에 가격도 제일 싼 사람은 GC한 사람한테 가요. 돈은 캐시 없어도 돼. 왜 이미 우버에 가입할 때 크레딧 카드를 등록을 해놨거든요.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제가 볼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또다시 부활한다면 보편적으로 공유 경제를 실천하는 가장 빠른 국가가 됐기 때문에 미국은 부활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사실은 공유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목이지를 해라 하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자기 아파트도 좀 이렇게 저는 좀 딴 데 좀 싼 데 가서 살고 나눠 쓰고 돈을 벌어라. 예, 돈을 벌어라. 그 다음에 내 차도 우버 같은 것. 지금 불법이지만 그러나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우버 택시가 상륙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 업종별 이기주의가 굉장히 심해서 그거를 용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대단히 조심스럽게 지금 우버가 상륙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소비자 지금 카카오 택시가 굉장히 지금 처음에 이제 네. 해가지고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것 때문에 이 택시 협회 이런 데서 또 야단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금 현재 우버 좀 더 우리는 좀 마음이 열리고 공유의 개념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우버 택시를 막는 것은 오래 못 갈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 경제의 흐름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우버 택시를 받아들여야 되고요. 지금 현재 택시의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마인드를 빨리 바꿔서
빨리 자기도 우버 택시 쪽에 접근하는 것이 현명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산업은 발전하잖아요. 첨단 산업으로 발전하면 AI나 뭐 이런 거 점점 발전하는데, 근데 그 정부의 정책은 항상 얘기를 하죠. 뭐 그 4차 산업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4차 산업이 되는 4차 산업 시대에 대비해서 뭐 정부가 뭘 하겠다. 근데 그건 믿으면 안 돼요. 4차 산업 시대에 대비해서 정부가 뭐 했다는 거는요. 4차 산업 시대에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정부가 그 사람을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준다면 그건 가능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4차 산업 시대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그 테크놀로지, 4차 산업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를 연구한 소수의 엘리트 아니면 4차 산업의 시대의 초기 시대에 내가 경제적인 삶을, 훌륭한 경제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내가 AI 기술자나 뭐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그런 회사의 그 기술자가 아니면 나머지 사람들은 빨리 새롭게 바뀐 공유경제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우리 이 어려운 고물가 시대, 고세금 시대, 고실업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걸로 결론이 내려질 수가 있겠네요. 일단. 네. 네.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재미있는 도전해 볼 만한 그 얘기들을 해주셔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예, 뭐 제가 드린 말씀을 왜 저 사람 저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나 이렇게 말씀드릴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실현하고 있고요, 실천하고 있고. 아니, 터무니없는 생각은 전혀 안 듭니다. 네, 실제로 그래 할만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한, 좀 더 막막하다는 분들을 위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닥친 현실에서 우리는 항상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어떤 창조적인 생각과 도전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 다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부나 정치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더 이상 믿으면 안 되고, 물론 그들을 감시해야 되겠지만 우리 삶은 우리가 개척해야 된다는 생각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진정 토크였습니다.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